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알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스토크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책임져주고 계신 분입니다. 송문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교수님께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현대사회 세축제 키오스크, 장애인 이동권 차별 해법은 햄프가 마약까지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수님 좀 특히 눈에 가는 주제에 있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예, 뭐 세 가지 다 눈에 갑니다만 첫 번째 키오스크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키오스크, 네. 저도 사실요. 그래도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뭐 주문하려고 치면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지난주에 저희 식구들이 그 딸아이랑 카레 좀 유명한 네. 집이 있어요. 거기 카레 전문점에 갔는데 주문을 받으러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보니까 계속 손짓을 했더니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문을 여기서 하세요 해가지고 보니까 테이블 오더라 그래가지고 네. 테이블 위에 이렇게 딱 주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했더니 우리 딸이 다다다닥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는 일단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키오스크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확 들어왔구나. 적응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오스크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가 아니라 키오스크 주문만 받는 매장들이, 그러니까 따로 어떤 점원을 두지 않는 매장들 늘고 있거든요. 이 문제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시작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토크 주제는 바로 현대사회 세숙제 키오스크입니다. 고물가 인건비 인상에 지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대신에 매장에 차라리 초기에 비용을 투자해서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를 들여놓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앞서 교수님과 제가 얘기 나눈 것처럼 외식 가면은 키오스크 못 쓰면은 주문 못하는 경우, 특히 커피 매장 같은 경우에는요 키오스크만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커피는 뭐 기본이고 요즘 점원 있어도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키오스크 매장에 줄 서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워낙 높은데 그 중에서도 또 1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요. 한 75%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물가도 높죠. 또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인가 30원인가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인건비를 담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1인 자영업자를 하면서 키오스크를 점원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키오스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지금 뭐 영화관도 당연하고요. 주차장, 미용실까지 지금 키오스크가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음식점에 이렇게 키오스크 등장하게 되면서요. 사실 저도 조작하는 거 어려운 때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연한 것 같아요. 뭐 지금 키오스크가 많아지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왜냐하면 워낙 저렴합니다. 임대료가 뭐 월 뭐 10,000원, 20,000원 이대로 가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 대신 키오스크를 하는 업체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문제는 여기를 이용해야만 되는 장애인도 있고요. 또 노령층이 많습니다. 근데 122cm 들어보셨죠? 네. 122cm가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키라 그러는데 키오스크가 다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휠체어를 타 보시면은 이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 위에 키오스크가 있으면은 주문을 못 합니다. 그리고 65세를 뭐 우리가 노령인구라고 하지만은 50대인 저도 키오스크 앞에만 서면은 좀 왠지 작아지는. 그렇죠. 워낙 복잡한데 잘못 누르면 또 꽤 확 날아가잖아요. 네. 화면이.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뒤에서 사람들이 왠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뒷목이 서늘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키오스크가 장애인이나 노령층에게는 또 다른 어떤 좀 배제 내지는 차별이 될 여지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저도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고 있으면요. 주문 좀 해달라고 카드 내밀면서 부탁하시는 어르신들 만나뵙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을 뿐인데 도대체 시럽을 넣으라는 건지 빼라는 건지 계속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요. 또 뭐 스탬프 카드를 받을 건지 맞을 건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질문을 하면서 결제까지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현금은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들도 있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키오스크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서요.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 마련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국회에서는 법안을 만들기를 최근에 과방위 소속 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거를 발의했냐면은 이 정보 접근성을 높이자 해가지고 키오스크를 조금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품질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를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선 구매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기존의 키오스크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키오스크 자체가 이런 어떤 법이 바뀌기 전에 미리 설치된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법의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베리어 프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 올 1월에 그 장애인 차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런 키오스크에서도 일반인들은 시청각으로 보지만은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점자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설치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법을 발의했지만 이런 법을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실용성 있게 민간에 펼쳐지는가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 우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회적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키오스크도 현실적으로 장애인이나 노령층이 사용하는데 많이 힘든 부분이 지속된다면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디지털 사각지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키오스크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키오스크가 이제는 우리가 친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매장 그 햄버거 집에 손님이 좀 없는 시간에 들어가서 네. 뒤에 줄이 없을 때 연습을 좀 해봤어요. 한번 해보셨군요. 직접.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사실은 주눅들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색해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좀 늦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뒤에 계신 좀 젊은 층들이 어르신이 좀 늦을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어떤 편안함을 좀 주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어떤 어르신이 굉장히 늦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젊은이가 막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늙어봐라. 누구나 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배려도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교수님께서도 한번 연습해 보니까 훨씬 자신감이 붙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군가 좀 알려주고 교육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다면은 누구나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키오스크에 대한 교육 이런 맥락에서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남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는 소식 전해지더라고요. 예, 뭐 하남에서 지금 디지털 배움터라는 걸 개설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는 디지털 기초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친숙해질까. 그 다음에는 심화에서는 뭐 코딩, 앱 개발, 그리고 특별 과정에는 3D 프린팅까지 간다는데 하남시에 살면 한번 배워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에서도요,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지더라고요. 예, 외식 업체 우리가 흔히 가는 그 햄버거 집 있죠. 롯으로 시작하는 네. 여기에서 그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일명 디지털 마실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런 교육도 중요하고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좀 키오스크를 쉽게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은행 ATM 기계 처음 생겼을 때 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사실 그 앞에서 쩔쩔 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주면서 돈 좀 빼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ATM 기계 그 글자를 조금 크게 만들고 그리고 음성으로 안내도 막 해주고 이러니까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키오스크 기계도 좀 단순하고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이런 쉬운 기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어른들이 몰라. 디지털 문해력이 떨어져 이런 말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통 분야에서도요, 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한국철도공사랑 뭐 한국전자금융하고 함께 이 업무 협약을 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좀 뭐 말은 어렵습니다. 뭐 포용적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접근성을 보장하는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 UI가 뭔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사용자 환경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자 환경, UX 사용자 경험 이런 걸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다만 키오스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인식을 이런 단체들이 같이 하면서 이런 교육을 이렇게 좀 확산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편 키오스크의 습격으로 요식업계가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데 이어서요.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타면서 지나가면서 주문하고 물건까지 받는 이 매장이 또 새로운 일자리 킬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드라이브스루 발음이 좋으십니다. 지금 이 드라이브스루를 많이 이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드라이브스루를 많이 활성화해서 맞아요. 하고 있는데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판매량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자리는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매장에 있는 일자리가 별로 필요 없는 거죠. 드라이브스루에서 주문받고 다 배달까지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이 맥도날드만의 문제인가? 그 텍사스에 지난 얼마 전에 이렇게 무인 매장을 오픈했는데 여기는 주문 확인하면 음식 조리까지 다 해가지고 그 벨트로 음식이 이렇게 이동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또 직원이 그만큼 줄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 드라이브스루로 인해서 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드라이브스루 이용하는 경우 많거든요. 커피 간단하게 테이크아웃 하기도 좀 편하고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 말씀하신 햄버거 매장도 또 워낙 편하게 간단하게 한 끼 또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단순히 편리함을 줬기보다는 그 안에서 와,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할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서 이야기 나눠본 이 키오스크를 통해 점점 편해지고 있는 기술과 방식이, 그런데 우리의 또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장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키오스크나 그랬을 때 어떤 그 시청각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주문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어떤 상세 설명을 참조하세요라고 쭉쭉 나오지만 그 밑에 가면 깨알 같은 글씨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또 나오는데 결국엔 이미지를 보라는 건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걸 볼 수가 없죠. 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결국에 뭐 점자라든지 대체 수단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를 타고 가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어 장애가 있다든가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걸 듣고 말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몇 번을 반복해야 되고 결국에 그 주문 받는 분이 말로 하세요 하고 안 되면 뭐 쓰세요라고 하면 그때에서야 써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뒤에 서 있는 늘어서 있는 차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주문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의 드라이브스루 서비스가 언어 청각장애인 차별로 인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조금 중요한 판례 같습니다. 이게 한 2년이 걸렸네요. 어떤 사례인가 하면은 이런 드라이브 스루가 이게 비장애인들에게 권리를 많이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대구 지역 장애인 단체가 이것을 이 번호가 있네요. 대구 1577-1330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 네트워크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2021년에 그 스타벅스를 상대로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제시했어요. 그랬는데 인권위가 기각 결정했습니다. 네. 기각 결정 아시잖아요. 별로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이번에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성으로만 주문할 수 있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겪는 차별이 장애인의 권리 구제가 아주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화상 수어 채팅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는데 이것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다라고 이번에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판결을 내릴 때까지 2년 정도가 지금 걸렸다는 것이죠. 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럼? 예, 제주도에서요. 네. 지금 이제 드라이브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지금 요새 관광 가시는 분들이 좀 물가가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본 많이 가신다 그러는데 제주도에서 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니까 주변에 교통난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 바닥 면적 그 교통 유발 부담금이 1,000제곱미터였는데 이거를 넘지 않더라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키오스크 드라이브스루는 정말 생활 편의의 발달로 생긴 장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누군가에게는 정말 높은 장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풀어낼 방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면 어떻게 좀 이걸 슬기롭게 누군가에게도 장벽이 되지 않도록 풀어가 볼 수 있을까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이제는 이런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계속 따라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워야 산다. 이런 시대인데 언제까지 어렵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얼마 전에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네. 키오스크 계속 주문했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키오스크를 화면을 때려가지고 그게 모니터가 박살이 난 그 장면이 있었는데 폭력은 당연히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댓글이 너무 이제 와닿는 댓글이 이해한다. 네 맘, 내 내 맘이다. 맘. 그러니까 그만큼 이 키오스크가 주는 불편함이 아직까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역지사지 좀 힘든 분들 이걸 아직까지 불편해하시는 아까 얘기했던 고령층이나 장애인분들을 조금 배려하는 이런 인식도 필요하겠고 키오스크에 적응하겠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이 과정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이야기해 볼 만한 부분이요. 결국 키오스크나 드라이브스루에 의해서 인력, 사람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도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는 그만큼 고용이 되지 않고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떤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위협 또한 어떤 타협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너네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 많이 다를 거야. 지금 각광받고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르바이트 얘기하셨는데 아르바이트가 많이 없어지는 거는 아주 기본인 것이고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과 유럽의 한 4분의 1 정도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한 3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주된 일자리가 무엇이냐면 사무 전문직입니다.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 칼라라고 네. 얘기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계의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을 대체하는 기계가 많아지면 인간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텐데 그 앤드루 양이라는 그 사람이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미국의 장차 18세에서 64세까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본소득 액수가 뭐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생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본소득만이 답은 아니겠지만 인류와 기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된다. 이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키오스크 하나에서 저희가 얘기 시작해봤지만요.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어떤 정보 격차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AI 시대를 정말 깊이 고민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번에 뭐 일론 머스크가 이거 조금 한 6개월 정도 조금 기술의 진전을 스톱해보자 막 이런 파격적인 제안도 했습니다만 이런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이런 기술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떠느냐, 아니면 이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보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가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술과 인간이 함께 공존해 나가면서 서로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지 생생법률쇼에서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장애인 이동권 차별 해법은입니다. 얼마 전 장애인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예매해둔 기차를 타려다 입석 승객이 너무 많이 탔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교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싶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안을 살펴보면은 이분이 이제 예약까지 다 했는데 타려고 보니까 입석 승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못하게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자리가 없다는 이유죠. 그래서 뭐지? 이거 내가 미리 예약도 하고 사전에 리프트 사용 신청까지 다 했는데 열차에 오르지 못했고 다만 코레일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환불하세요. 환불 수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음 기차편을 알아보고 본인이 또 탑승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코레일에서는 다음 열차까지 안내했습니다라고 지금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더 이제 좀 슬펐던 거는 악플이 그 몇 분 상간에 이렇게 꼭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냐라는 악플을 보고 또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저도 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이분은 제대로 돈을 다 지불하시고 본인이 탑승할 수 있는 표를 구입을 하셨던 거잖아요. 이분의 자리를 보장하고 입석 승객을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또 벌어진 이번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문 게재했죠.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이요, 전체 국민에서 한 5% 정도 넘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등록되지 못한 장애인분들도 많지만 등록 장애인 기준으로 그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특히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기차를 탈 때나 이럴 때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입석 승객을 태워야 되는 것인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 코레일 측에서 우리가 지난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장애인의 날에 코레일이 어떤 행사를 했냐면은 발표를 했냐면은 장애인 키오스크 확산 업무 협약을 맺고요. 네.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그 122cm 때문에 그러면 좀 낮게 하자든지 뭐 이런 업무 협약을 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맞춤형 우대 예약 서비스 도입하겠다. 코레일이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니까 이거 진정성이 없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레일에서 뭐 사과드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책으로 낸 것이 직원 교육 재시행하겠다. 그리고 다음 열차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진한 사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렇게 장애인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고선 벌어진 일이라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교수님 입석 승객이 많아서 미리 예약한 장애인 승객에 대해서 탑승을 거부한 코레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가 왜 인권 감수성,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게 근데 코레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민간이나 할 것 없이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본인들이 겪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직원교육 얘기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코레일이 나름대로 이번 논란에 맞서 이제 방안을 마련하는 듯 보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장애인 철도 회원에 대해서 맞춤형 우대 예약 서비스에 자동 가입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네, 65세 이상 회원은 이미 이제 2021년부터 그 맞춤형 우대 서비스 가입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자동으로 장애인 그 회원들 한 8만 4천여 명이 된다 그럽니다. 철도 회원들이요. 이분들이 장애인 맞춤형 우대 예약에 자동 가입이 된다고 하니 이분이 홈피에 들어가셔서 코레일 홈피에 들어가셔서 그 장애 인증 등록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국내 공공도서관 중 절반 가까운 곳이요. 장애인 좌석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얘기는 항상 하던 얘기인데 이번에 좀 조사가 제대로 나오다 보니까 또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277개 기관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절반 정도가 장애인 좌석 이용이 아예 불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얘기할 때 교육에 대한 권리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장애인 좌석이 있는 도서관이 한 54.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그 독서 보조 기기가 있습니다. 독서 보조 기기라 하면 확기경도 있을 수 있고 점자 단말기도 있고 음성 증폭 장치도 있고 뭐 또 의자 높낮이라든가 책상 높낮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독서 보조 기기에 대해서 들어봤거나 알고 있거나 경험한 공공도서관의 담당자가 30.2%밖에 안 된다.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일에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전국 장애인 차별참패연대가 1박 2일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상황은 어땠는지요, 교수님? 이 전작년에 그 지하철 시위, 그러니까 휠체어랑 그거를 묶고 이렇게 시위하는 이런 모습들 아마 시민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찬반 논란도 있었고, 우리도 지금 먹고 살려고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출근이 늦어지지 않느냐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처럼 막 보여지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가지고 1박 2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작년에서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여기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삼각지에서 이런 뭐 시위를 시도를 했는데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제지를 했습니다. 역사 내에 소소란을 벌이면 철도안전법에서 또 저촉이 되죠. 그리고 스티커 같은 거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 바깥에다 붙이면 이 또한 법에 저촉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출근길에 잠깐 30분, 1시간 이렇게 늦어지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고 불편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 누워야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은 결국 정부와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한 것이 역사가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2001년인가 그때 오이도에서 그 장애인 그 승강기 그 리프트가 추락하면서 70대 부부가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중상해를 입으셨거든요. 그때부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위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자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편 휠체어를 탄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음식점에 가려다 제지를 당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 휠체어 탄 장애인분들
또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음식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휠체어를 일단 타고 들어가시면 공간 확보가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손님들을 봤는데 좀 불편하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휠체어 탄 손님이 오는 게 싫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인권 침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렇게 동반 안내견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안내견 출입을 아예 막는 그런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교수님.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은 안내견이 눈과 같은 역할을 하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신체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이 견주분, 시각 장애인이 아닌 견주분들이 자기 그 강아지에다가, 강아지는 아니겠죠. 보통 안내견 뭐죠? 그 품종이 뭐죠? 리트리버. 거기에다가 이 안내견 조끼를 입혀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너무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이런 행동은. 아니 근데 그 실제로 그 제가 최근에 좀 뭐랄까 참 좋은 방향이다라고 느낀 게 KBS에서 그 시각장애인 여성 앵커분을 진출을 시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이니까 안내견을 데리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사용해야 될 분들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얌체 몰성실, 몰염치, 몰상식 이런 분들이 이런 짓을 하다 보면 실제로 사용해야 될 분들까지 피해가 미치는 이런 역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반내견에 안내견 조끼를 입혀가지고 공공장소에 수립을 한다는 생각을 했을지 이건 정말 근절돼야겠죠.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지금 뭐 반려견, 반려묘 뭐 1000만 시대 넘어갔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다니다 보면은 뭐 개, 고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에티켓, 기본 에티켓을 그럼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내리는데 정말 이만한 개 있잖아요. 네. 시커멓고 이만한 개를 입마개를 안 하고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확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거죠, 제가. 네, 그래서 네. 소리를 우악 하고 질렀어요. 너무 놀라서.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딱 째려보더니 갑자기 그 키 큰 검은 개한테 하면서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보고 괜찮니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소리를 질러갖고 그 큰 개가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강아지 개 키우는 건 좋은데 정말 기본 에티켓은 좀 장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더 안 그러시는 분들이 훨씬 네, 많죠. 많죠. 네. 정말 이런 한두 분 때문에 당연히 큰 개든 작은 개든 입마개 하는 거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그런 에티켓이 될 것이고요. 나한테는 진짜 정말 순하리 순한 그런 반려동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에게는 뭐 깜찍한 강아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딴 사람이 봤을 때는 큰 강아지가 입마개를 안 하고 오면 좀 무섭거든요. 당연하죠.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소재로 제작한 청소년 장애 이해 드라마 갈채가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궁금하고 저도 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 삼생화재에서 이게 고 이건희 회장 때부터 1993년도에 안내견 학교를 세우고 나서 지금까지 한 274마리의 안내견을 무상으로 공급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안내견들이 제대로 안내견의 역할을 할 때까지는 굉장한 사회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퍼피 워킹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지도사들이 이렇게 안내견을 데리고 많은 공공장소도 가보고 이런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에게 인도를 하는 것인데 이 갈채라는 것이 바로 그런 뭐 드라마라고 합니다. 벌써 방송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말쯤에 한번 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후천적 장애인이 된 이 소녀가 이 시각장애 그 안내견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뭔가 희망을 찾고 재활하고 이런 과정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 정치권에서도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지원 계획과 법안 마련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이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발달 장애인의 그 어려움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았다 그래요. 네.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겠다 이렇게 댓글 달았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장애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어떤 멘트를 제가 들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 이동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국가나 다른 시민들이 이분들에게 복지나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있겠다. 다만 국민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뭐 또 이런 생각은 약간 들고요. 지금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그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기존의 장애인을 최저임금에서 적용 제외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적용 제외한 거를 삭제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들이 생활 자립이 힘든데 기존의 최저임금에서도 벗어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지울 수 없는데요.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 거고 어떻게 개선이 되면 좋을까요,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 비주류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선진국의 척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많은 법이 있더라도 실제로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 그에 따르지 못한다면은 이 법은 그냥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구로구에 분이엘의 집이라는 중증거주 장애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20대부터 한 70대까지 20년을 넘게 거기서 집단 거주를 하시는데요. 거기가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엄청 좋아할 일이잖아요. 집값도 올라가고 막 이럴 텐데 거기 원장님이랑 거기 식구들은 너무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그 신축된 아파트에서 장애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혐오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의 현실이다. 이런 어떤 장애 인식에 대한 문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한 발만 뛰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요. 누군가에게는 절대 오르지 못할 그 한 걸음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사회라면 마땅히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라면은 누군가에게 그 힘든 한 걸음을 남인들이 좀 여러 명이 좀 나눠서 좀 도와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끔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좀 좋은 나라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법률 뉴스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 햄프가 마약입니다. 마약 청정국 이제 더 이상 옛말이죠. 마약 청정국은 이제 고사하고 너무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비닐하우스에서요 양귀비를 제작하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울산에서 70대 A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 그루를 재배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이거나 진통제 대용으로 먹으려고 심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배 목적과 그 이상을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양귀비 꽃 보셨죠? 네.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 한 그루만 재배해도 이 고의가 인정되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의료 시설이 좀 부족한 시골과 이제 외곽 지역에서 의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입증된 건 아님에도 이제 양귀비 약용 복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데 단속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지금 뭐 통영에서도요 이렇게 섬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 실제로 병원도 뭐 가기 힘들고 병원도 없고 이런 데 배는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런 분들이 약간 민간요법처럼 생각하시는 좀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양귀비가 이런 데 좋다 해가지고 그냥 몰래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저희가 안동에 갔는데 저희 할머니 사시던 집 뒤편에 양귀비가 3그루가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날라와서 이렇게
생길 게 아니라 누가 심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탐문 조사를 해봤는데 발견이 안 됐어요. 누가 심었는지. 그래서 뽑았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수님 그런 것도 뿐만 아니라 뭐 양귀비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요즘 거리 지나다 보면요. 왜 마약 음료 청소년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 그 대치동 맞아요. 학원가. 현수막에 그냥 마약 뭐 먹지도 받지도 뭐 낯선 사람이 건넨 음료 받지 마시다 이런 현수막이 쫙 걸려 있으니까요. 저희 아이도 물어보더라고요. 마약이 뭐냐고. 저희 애도 고등학생인데 그 대치동 학원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라도 주변에 친구나 먹었냐는데 지금 그 마약 음료를 실제로 먹은 학생들 중에 신고 안 한 학생도 많답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이제 또 복잡해지니까 꺼려가지고 네.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마약을 이런 식으로 투약하는 거는 정말 중범죄가 아닌가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양귀비를 심어서 재배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마약 음료가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리에서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마약이 너무 깊게 침투하고 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최근에 보니까 그 경남 김해에서는요, 30대 두 남자가 아파트 안에다가 대마 재배용 텐트를 구입해가지고 네. 그걸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마를 어떻게 키우는가 해가지고 이 대마가 생각보다 잘 큰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발각이 됐었고요. 실제로 인터넷에다가 대마 검색해가지고 보면은 다양한 경로로 대마 종자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실제로 한국어로 순김 배송까지 클릭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이유가 대마가 한국에서는 아직 합법화가 안 됐습니다만 북미나 다른 유럽 같은 데는 합법화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마 유통을 사실 좀 뿌리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약류 이런 것들을요. 취급 자격이나 허가가 없이 재배나 매수를 하게 되면은요. 이럴 경우엔 적발이 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 마약 관련한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되어 오고 있었어요. 사실 초범이고 단순 투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풀려나거나 뭐 벌금형 받는 그 정도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지만요. 이게 반복된다거나 특히 이렇게 직접 재배한다거나 판매한다거나 뭐 유통책이 되는 경우에는요. 그 처벌 수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지 적어도 우리가 그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으려는 어떤 시도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마약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거가 좀 저는 눈에 걸리는 것이 마약으로 인한 수입이 어마한데 5천만 원 벌금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초범이라든지 단순 투약 같은 경우 뭐 집유를 많이 한다는 것 이렇게 보면은 가벼운 이런 처벌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또 대마초 넣어둔 가방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구대에 이 가방 찾으러 왔다가 붙잡혔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인천에서 그 60대 남성이요, 가방을 분실해가지고 찾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그 경찰서에서 그 가방을 보니까 담배처럼 말아놓은 대마초 5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찾으러 온 사람을 소변 검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양성 반응이 나서 어머. 들켰다. 그래서 저 같으면 찾으러 안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찾으러 가서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이 대마를 친구에게서 받았는데 내가 흡입하려고 생겼다가 분실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마와 양귀비 같은 것들을 뭐 허가받지 않은 일반인이 재배한다?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 저는 좀 도발적입니다만 이 대마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독일에 최근에 독일에서 발표하기를 연내에 그 대마초를 합법화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1인당 25g 소지할 수 있고요. 집에서 3그루 이하는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키울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독일에서도 그 성인의 한 8% 정도가 이런 대마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흡입한 경험이. 근데 왜 이거를 그러면 차라리 양성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대마초 사교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비상업적으로 대마를 기호용으로 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 암 시장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좀 건전하게 이 시장을 유도할 수가 있고 더 큰 필로폰이라든지 더 큰 마약에 수사를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마에 대해서 규제, 일정 부분의 규제는 필요하지만은 일정 부분 이제는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시기에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의료용 대마를 일컫는 햄프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햄프 산업 소개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이 경북 안동이 이 지금 의료용 대마의 어떤 그 경제 특구로 거의 지정이 되어서 이 대마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 경제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활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햄프시드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햄프시드는 먹어봤어요. 저도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건강에 좋다 이렇게 건강에 알려지면서 좋다 그래서 또 이게- 많이 또 유행했던 예, 시기가 한때 있잖아요. 유행했었죠. 맞아요. 한 몇 년 전쯤에 세계 6대 슈퍼푸드다 이래가지고 한때 사놨다가 또 안 먹어서 버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햄프시드가 또 실제로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그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 대마를 먹고 바르고 뭐 손에도 바르고 또 뭐 핸드크림으로도 바르고 그 대마를 활용한 뭐 과자 음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들려집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대마 특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식약처에서 그 규제를 좀 깨자 100대 과제 중에 7번째로 지금 대마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의료 목적인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면은 한국에서도 앞으로 2024년도에 이 의료용 대마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햄프시드가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식품이나 화장품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거죠,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대마를 제가 이번에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요. 대마가 우리가 흔히 왜 연예인 사건 다루면서 네. 마리화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마가 마리화나가 있고 햄프로 구분이 된대요. 그런데 대마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 것들을 건강에 좋은 것만 추출해서 하면은 햄프가 되고 환각성 물질로 가게 되면은 이제 마리화나가 되는데 이 햄프에는 좋은 성분이 칸나비디올이라는 성분이 있답니다. 이게 뇌전증, 신경질환 이런 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학적인 목적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내지는 식품으로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햄프는 굉장히 몸에 좋은 그런 영양소 듬뿍 담고 예, 있는 건데 비환각성 원료라는 거죠. 그렇죠. 이 비환각성 원료만을 좀 잘 사용하고 또 규제를 좀 엄격하게 둔다면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태국에서요, 그 2018년에 벌써 태국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해에는 이 대마초 사용을 아예 자유화하자. 이렇게까지 갔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총선 때요, 그 가족용 대마를 재배하게 합시다 했던 당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태국 국민들은 이게 현금성 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입의 수단으로 대마를 많이 이제 또 재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또 총선이 있을 때 태국의 하나의 중요한 그게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정당을 찍지 말자라는 지금 또 운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죠, 교수님? 이게 합법화를 막상 해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대마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이 사람들이 부작용도 있고 이러니까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의료용이 아니라 향락 내지는 기호로 쓰는 그 대마 뭐 식품이라든가 대마용 의약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거를 규제는 조금 풀어주면서 한편에서는 이거를 통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마약 청정국 지위 잃어버린 지금 이 한국의 현 주소, 마약이 너무 깊숙이 침투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 어린 시선 많이들 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이 마약 억제시키고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이거 제가 마약 문제를 오늘 다룬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오신 교수님하고 좀 얘기를 오래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마약이 좀 많이 확산되는 사회가
어떤 징조를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은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뭔가 좀 힘든 분들이 마약을 이렇게 말하자면 주로 하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마약을 많이 하고 특히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 한낮에도 마약을 하고 거의 쓰러져 있고 이런 것들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값싼 가격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마약인데 여기에 손쉽게 중독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우리 어린이 청년들 전반적으로 마약이 만약에 지금 상습적으로 침투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 한국 사회에 뭔가 이 불안한 경종을 울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맞습니다. 불안한 경종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 정말 정확하신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지,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져드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서 치료하는 과정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송문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